한방눈이 마당의 발목까지 차오르던 어느 새벽이었지요. 강원도 평창 깊은 산골, 월송리 좌수댁, 소슬대문 안에서 시아버지의 굵은 목소리가 사납게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를 언제까지 집에 두겠느냐? 시도 못 잇는 며느리를 두고 가문이 어찌 일어선단 말이냐? 문턱 밖에 무릎 꿇은 한 여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요. 시집 온 지 5해, 지아비를 돌린 병에 이른 지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27 청상과부였습니다. 곁에 앉은 시어머니는 치맛자락으로 입을 가린 채 흐느끼기만 할 뿐 한마디도 거들지 못하는데 옆방에서 시동생이라는 자가 빈정거리듯 거드는 것이었지요. 형수 친정도 진작에 기울었다 들었습니다. 갈 데나 있겠습니까? 일찍 길을 잡으시는 편이 서로 편하지요. 여인은 변명도 애원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을 모아 한번 절을 올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보퉁이 하나만 가슴에 끌어안고 소슬대문 밖으로 나서는 것이었지요. 보퉁이 안에 든 것이라곤 먼저 떠난 지아비가 살아생전 즐겨 입던 두루마기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대문이 여인의 등 뒤에서 쿵 하고 무겁게 닫히는데 한방눈이 여인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사납게 쏟아지는 것이었지요.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우물가 안악들이 흘끗흘끗 훔쳐보며 수군거릴 뿐 누구 하나 인사를 건네는 이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눈물 한 방울 옷고름으로 훔치고는 텅 빈 산자라 폐가 쪽으로 한 발 두 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었지요. 서방님,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인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한방눈 사이로 허옇게 흩어지는데 도대체 그날 새벽 강원도 평창 한 산골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었을까요? 이야기는 옛날 옛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먼 옛날 강원도 평창 땅에 폭설이 사납게 쏟아지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사방이 험한 산봉우리로 둘러싸여 한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외진 고을, 월송리에서 벌어진 일이지요.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 좌수 장태섭의 집이었습니다. 처마가 길고 마당이 너르기로 월송리 안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가세였지요. 헌데 그 집 며느리 정아의 사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남편이 돌림병으로 자리에 누운 지 한 달, 끝내 숨을 거둔 지 또 석 달이 지난 새벽이었지요. 정아의 나이 27, 시집 온 지 5해 만에 청상과부가 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한방눈이 마당의 발목까지 차오르는데 안방에서는 시아버지 장태섭의 굵은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과부를 언제까지 집에 두겠느냐? 시도 못 잇는 며느리를 두고 가문이 어찌 일어선단 말이냐? 문턱 밖에 무릎 꿇은 정아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요. 곁에 앉은 시어머니는 치맛자락으로 입을 가린 채 흐느끼기만 할 뿐 한마디도 거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시동생 장복천이 슬며시 문을 열고 빈정거리듯 거들었지요. 형수 친정도 진작에 기울었다 들었습니다. 갈 데나 있겠습니까? 일찍 길을 잡으시는 편이 서로 편하지요. 장복천의 두 눈이 야비하게 번뜩였으나 정아는 그 눈빛조차 보지 못한 채 머리를 깊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변명도 애원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을 모아 한번 절을 올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방으로 돌아온 정아는 작은 보퉁이 하나를 꾸렸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이라곤 남편이 살아생전 즐겨 입던 두루마기 한 벌과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쥐어 주신 낡은 비녀 그리고 버선 두어 켤레가 전부였지요. 정아는 두루마기를 가만히 어루만지다가 가슴에 꼭 품어보았습니다. 손끝에 남편의 채취가 아직 묻어있는 듯하였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옵니까? 정아의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에 가늘게 흩어졌습니다. 두루마기 자락 위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떨어지는데
정아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두루마기를 보퉁이에 곱게 쌌지요. 우는 모습으로 이 집을 나서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서니 한방눈이 더욱 사납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정아의 등 뒤에서 무겁게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지요. 그 소리가 어찌나 매정하던지 정아의 가슴 한가운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정아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두 눈을 감았다가 옷고름으로 눈가를 훔치고는 보퉁이를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이 흘끗흘끗 정아를 훔쳐보며 수군거렸지요. 누구 하나 인사를 건네는 이가 없었습니다. 과부가 된 며느리에게 말을 섞으면 부정이라도 옮는다는 듯 모두 등을 돌리는 것이었지요.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자락 끝에 오래 비어있던 폐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한쪽이 푹 꺼지고 흙벽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린 흉가였습니다. 정아는 그 폐가 문턱 앞에 한참을 멈춰 섰지요. 한방눈이 정아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소복소복 쌓여가는데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푸드덕하는 날갯짓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아가 고개를 들어보니 폐가 처마 끝에 까치 두 마리가 앉아 정아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지요. 까치들은 짹짹 짧게 울더니 처마 안쪽으로 폴짝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아는 그 작은 짐승들을 한참을 올려다보다가 나직이 한마디를 흘렸지요. 반겨주어. 고맙구나. 정아는 떨리는 손으로 폐가에 삐걱대는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찬바람이 무너진 흙벽 틈으로 휘잉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쥐가 갉아먹다 남긴 집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고 천장 한 구석에는 거미줄이 늘어져 있었지요. 정아는 가슴에 품었던 두루마기를 꺼내 자기 뺨에 가만히 갖다 대었습니다. 서방님, 이제부터는 저 혼자 견뎌야 합니다. 부디 저를 지켜봐 주시어요. 정아의 두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굵게 떨어져 두루마기 자락을 적셨습니다. 폐가에 무너진 창틈으로는 한방눈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지요. 처마 끝같이 울음소리만이 정아의 가느다란 흐느낌 사이로 조용히 섞여 들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폐가에 무너진 흙벽 사이로 칼바람이 휘잉 들이치는데 정아는 부엌 한 구석, 차디찬 흙바닥 위에 두루마기 한 벌을 깔고 그 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요. 입김이 허옇게 서려 천장으로 사라지고 손가락 끝은 어느덧 감각이 무뎌져 가만히 쥐었다. 펴보아도 제 살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천장 한 구석에서는 쥐가 찍찍 울며 들보를 타고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무너진 봉창 너머로는 한방눈이 사그락사그락 쌓이는 소리만 끊임없이 이어졌지요. 정아는 두루마기 자락 한 끝을 코끝까지 끌어당겨 가만히 들이마셨습니다. 지아비의 채취가 아직 한 자락 남아있는 듯 가슴이 한 번 저릿하였지요. 서방님, 어찌 저를 두고 가셨습니까? 정아의 입에서 가느다란 한숨이 흘러나오는데 그 한숨이 차가운 어둠 속으로 허옇게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려 두루마기 자락 위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데 정아는 그 눈물 자국을 손등으로 가만히 훔치며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그리 한참을 흐느끼다 정아는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정아가 다시 눈을 떴을 적에는 무너진 봉창 사이로 푸르스름한 빛, 한 줄기가 비스듬히 새어들어와 흙바닥 위에 가느다란 띠를 그리고 있었지요. 새벽이 와 있었던 것입니다. 정아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키려 하다가 어깨 한쪽이 저릿하여 짧게 신음을 내뱉었지요. 밤새 차디찬 흙바닥에 눌려 어깨 쭉지가 욱신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마당 쪽에서 사박사박 눈을 밟는 발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아가 깜짝 놀라 봉창 틈으로 내다보니 등이 굽은 높아 한 사람이 보퉁이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 절뚝절뚝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지요.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홀로 살아간다는 모화댁이었습니다. 이른이 다 된 나이에 흰머리가 성성하였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듬성듬성 피어 있었지요. 모화댁이 마루 끝에 보퉁이를 풀어놓는데 그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죽 사발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새벽찬 공기 속으로 몽글몽글 피어오르자 정아의 코끝에 곡식이 끓는 구수한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지요. 정아의 두 눈에 눈물이 한꺼번에 차올랐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정아였지요. 혼자 들어왔다 들었네. 식기 전에 어서 들게. 모화댁의 목소리는 무뚝뚝하였으나 그 두 눈에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측은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아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머리를 숙였지요.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는지요. 갚기는 무슨 사람이 사람을 모른 척하며 그게 어디 사람인가. 어서 들게 식으면 맛없네. 정아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쳐 들고 보리죽을 한 술 떠 입에 넣는데 그 따뜻한 기운이 빈속을 타고 내려가자 도리어 설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숟가락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아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후두두 떨어져 사발 안에 보리죽 위로 동그란 파문이 일었지요. 모화댁은 그 모습을 한참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옆에 쪼그려 앉아 정아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었습니다. 울게. 울고 싶은 만큼 다 울게. 가슴에 맺은 것을 풀지 않으며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법이야. 정아는 보리죽 사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지요. 모화댁의 거친 손바닥이 정아의 등을 한 번, 두 번 쓸어내릴 때마다 정아는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는 듯 도리어 더 서럽게 울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날 오후부터 일이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였지요. 우물가에서 시작된 수군거림이 마을 안을 한 바퀴 돌고 폐가까지 흘러든 것이었습니다. 빨래를 두드리던 아낙들이 방망이질을 늦추고 입을 모으는 것이었지요. 자수댁 며느리 그 새댁 말이야. 폐가에 들었다더라. 그 며느리 들고 나서 서방이 시음시음 앓다 떠나지 않았는가 원. 서방 잡아먹은 개야 가만 보면 그 집 살림에 보탬이 된 것도 한 푼 없다지.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도 죄다 어디다 숨겨두었는지. 방망이가 다시 탕탕 빨래판을 내리치는데 그 소리에 험담이 한마디씩 얹혀 마을을 한 바퀴 돌아 흘러갔지요. 그 소문의 한복판에 시동생 장복천이 있었습니다. 노름판 밑천이 똑 떨어진 처지였던 그자는 형수의 친정 재산을 노리고 있던 차에 형수가 폐가로 쫓겨나자 옳다구나 하며 마을을 휘젓고 다니는 것이었지요. 형수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이 한두 개가 아니라 들었습니다. 그것이 다 어디로 갔는지 원. 시댁 살림에는 한 푼도 보태지 않더이다. 장복천이 주막 평상에 걸터 앉아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능청맞게 풀어놓는 말을 마을 사내들이 머리를 끄덕이며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험담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 다니며 점점 살이 붙어가는데 정아는 그런 사정을 까맣게 모른 채 폐가 부엌에 쪼그려 앉아 깨진 솥단지를 닦고 있을 뿐이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정아의 형편은 한층 더 가팔라졌습니다. 보퉁이에 챙겨 나온 곡식 한 줌이 바닥을 보이는데 장애라도 내려가 무엇이라도 팔아보려 해도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지요. 어쩌다 길에서 마주친 안악이라도 정아를 보면 치맛자락을 휙 걷어 올리고 등을 돌려버리니 정아로서는 차라리 폐가 안에 숨어 있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런 정아에게도 가만히
곁을 지켜주는 것이 있었지요. 처마 끝에 까치 2마리였습니다. 새벽이면 짹짹 짧게 울며 정아를 깨워주었고, 정아가 마당에 나서면 어김없이 푸드덕 날아 내려와 토방 끝에 사뿐 내려앉는 것이었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정아는 보퉁이 바닥에 남은 마지막 좁쌀 한 줌을 손바닥에 털어보았지요. 한 줌도 채 되지 않는 좁쌀이었습니다. 이걸 아껴 먹으면 사나흘은 끼니를 이을 수 있을 것이었지요. 헌데 정아는 한참을 그 좁쌀을 들여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처마 끝에 앉은 까치 2마리가 정아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정아는 토방 끝에 손바닥을 펴 좁쌀을 솔솔 흩뿌렸습니다. 너희도 이 추운데 굶었겠지 변변치 못하나. 나누어 먹자꾸나. 마침 약초 보퉁이를 들고 들어서던 모화댁이 그 광경을 보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섰지요. 모화댁이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혀를 끌끌 차며 한마디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어허, 자네는 자네 굶을 것을 짐승에게 주는 가 없는 사람일수록 더 퍼주는 법이라더니 그 말이 빈말이 아니로구먼. 정아는 빈 손바닥을 옷고름에 닦으며 옅게 웃을 뿐이었지요. 까치 2마리가 좁쌀을 부지런히 쪼아 먹더니 한 마리는 폴짝 정아의 발치까지 내려와 정아를 한 번 올려다보고는 다시 처마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다시 부어 흙바닥 위에 두루마기를 깔고 누웠지요. 두루마기를 2팔로 꼭 끌어안고 2눈을 감는데 어디선가 까치 울음소리가 짧게 들려왔습니다. 정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입술을 달싹였지요. 서방님,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처마 위에서는 까치 2마리가 2날개를 서로 맞붙인 채 한방눈을 막아 주듯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아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폐가 안에 조용히 깔리는데 마을 쪽에서는 그 시각에도 장복천이 새로운 험담을 풀어놓고 있는 중이었지요. 폐가에 든 지보름 남짓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정아의 몸에 이상한 기운이 슬며시 깃들기 시작하였지요. 새벽이면 속이 울렁거려 자리에서 일어나기 무섭게 부엌 뒷곁으로 달려 나가 헛구역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변히 먹은 것도 없는 빈속에서 신물만 올라와 입가에 씁쓸한 기운이 가득 고이는데 정아는 그것이 그저 추위와 굶주림 탓인 줄로만 알았지요. 며칠이 지나도 그 울렁거림이 가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화댁이 끓여다 준 보리죽을 한 술 입에 떠 넣다가도 그 구수한 냄새에 도리어 헛구역질이 나와 사발을 슬며시 내려놓고 마는 것이었지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아가 마당 한 구석에 쌓인 마른 솔가지를 한 아름 안고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빙글빙글 도는 것이었지요. 발밑이 푹 꺼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정아의 몸이 한쪽으로 기우뚱 기울어졌습니다. 솔가지가 와르르 흙바닥에 흩어지고 정아는 부어 문턱에 어깨를 한 번 부딪힌 채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마침 약사발을 살피러 들어오던 모화댁이 그 광경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 한다름에 달려왔습니다. 이런, 어쩌다가 이리 되었누? 모화댁이 정아를 토방에 곱게 누이고 손목을 잡아 가만히 맥을 짚어보았지요. 평생을 산속에서 사람의 맥을 수도 없이 짚어본 모화댁의 손끝이 한 번 가볍게 떨렸습니다. 모화댁은 다른 손목으로 옮겨 한 번 더 짚어보더니 한숨인지 탄식인지 모를 한마디를 흘리는 것이었지요. 세댁, 자네 몸에 아이가 들어섰네. 정아는 한참을 말을 잊었지요. 모화댁의 그 한마디가 도무지 귓전에 닿지 않는다는 듯 두 눈만 천천히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정아는 천천히 2 손을 자기 아랫배 위로 가져갔지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던 가벼운 묵직함이 그제야 손바닥에 닿아왔습니다. 정아의 2 눈에서 큰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굴러내렸지요. 서방님은 이미 가셨는데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모화댁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모화댁은 정아의 손등을 가만가만 쓸어주다가 무뚝뚝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흘렸지요. 떠난 양반이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인가 보오. 이 아이가 자네를 살릴게요. 정아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후두두 떨어졌습니다. 떠난 지아비의 얼굴이 눈앞을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데 정아는 두 손바닥을 아랫배 위에 가만히 포개고 한참을 흐느꼈지요. 모화댁은 그 곁에 묵묵히 앉아 정아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보태지 않고 그저 한 손바닥의 무게로 정아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 모화댁이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펴 미음을 끓여 주었습니다. 산속에서 캐온 마른 황기 한 줌과 대추 2알, 좁쌀 한 줌을 솥에 넣고 오래 끓이는데 그 따뜻한 김이 부엌 안 가득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기에 맞지는 않을게요. 허나 빈속을 달래야 아이도 견디지. 정아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쳐 들고 미음을 한술 떠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헛구역질이 나오지 않았지요. 따뜻한 미음이 빈속을 타고 내려가자 도리어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미가 어찌하든 너만은 지키마. 이 추위에도 이 굶주림에도 너만은 지켜주마. 정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부엌 봉창 너머로는 어느새 한방눈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하였지요. 천장 들보 사이로 가는 바람이 휘잉 새어들었으나 정아의 가슴 안쪽에는 그날 처음으로 작은 온기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아비를 잃은 자리에 새 생명 하나가 깃들었음을 정아는 그제야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지요. 회임 사실을 안 뒤로 며칠이 흘렀지요. 정아는 모화댁이 일러준 대로 따뜻한 물을 한 모금씩 자주 마시며 몸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모화댁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한마디를 흘렸지요. 오늘은 산자락에 한번 올라가 봐야겠네. 뒷산 응달에 묻어둔 마른 더덕 자루가 있는데 이 추위에 얼기 전에 거두어와야 자네 미음에 보탤 수 있을게야. 정아가 토방에서 일어나며 말하였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보퉁이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무슨 산행이라고 가만히 누워있게. 바람을 좀 쐬어야 답답증이 가실 것 같습니다. 멀리는 안 갈 터이니 같이 가게 해주시어요. 모화댁이 한참을 정아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마지못해 머리를 끄덕였지요. 정아가 누더기 저고리를 한 번 더 여미고 보퉁이 안쪽에서 꺼낸 지아비의 두루마기를 어깨 위에 둘렀습니다. 그 두루마기가 정아의 마지막 온기였으나 추위가 워낙 매서운 새벽이라 정아는 그것을 걸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두 사람이 폐가를 나서 산자락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처마 위에 앉아있던 까치 2마리가 푸드덕 날아올라 정아의 머리 위를 한번 빙 돌고는 산 쪽으로 앞서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아가 무심코 그 까치를 따라 시선을 옮기는데 모화댁이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지요. 저놈들이 오늘따라 유난스럽구먼. 산자락을 한 10경가량 올랐을 때였지요. 모화댁이 응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마른 더덕 자루를 살피기 시작하는데 정아는 솔숲 가장자리에 잠시 멈춰서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회의만 몸으로 산을 오르려니 평소보다 2배는 더 숨이 차오르는 것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까치 2마리가 정아의 머리 위로 푸드덕 내려오더니 짹짹 다급하게 울며 솔숲 안쪽을 향해 다시 폴짝폴짝 뛰어가는 것이었지요. 한 발 갔다가 정아를 한 번 돌아보고 또 한 발 갔다가 다시 돌아보는 것이 마치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듯하였습니다. 정아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뒤를 따라 솔숲 안으로 한 발, 2발 걸음을 옮기는데 눈 위에 무언가 발자국이 어지러이 찍혀 있는 것이 정아의 두 눈에 들어왔지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비단신 자국이었습니다. 곱게 수놓인 작은 신발이 눈 위를 비틀비틀 한참을 끌고 간 흔적이 가지런하지 않게 흐트러져 있었지요. 그 신발 자국이 솔숲 깊은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다가 한쪽 자국이 점점 비뚤어지는 것이 누군가 다리를 절며 걸어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정아의 가슴이 한 번 철렁 내려앉았지요. 어르신, 기 좀 와 보시어요. 정아가 솔숲 안쪽을 향해 다급히 걸음을 옮기는데 까치 두 마리가 한층 더 다급하게 짹짹 울며 앞서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솔숲 한가운데 너른 바위 곁에 무언가가 쓰러져 있는 것이 정아의 눈에 들어왔지요. 정아는 그 자리에 한 번 멈칫섰다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한 여인이 눈반 위에 옆으로 쓰러져 있었지요. 진보랏빛 비단 치마 저고리에 수놓인 봉황 무늬가 새벽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이는데 그 화려한 옷자락이 클과 소리프로 군데군데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머리에 꽂힌 옥비녀는 비뚤어진 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입가에는 핏기가 가시어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여인의 두 손은 자기 아랫배를 꽉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 배가 정아의 것보다 훨씬 더 부풀어 올라 있는 것이 한눈에 봐도 만삭에 가까운 회임이었습니다. 여인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 나오고 있었지요. 정아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모화댁이 뒤따라 솔숲 안으로 들어와 그 광경을 보고는 헉하고 짧은 비명을 내뱉었지요. 이런 산통이 시작되었구먼. 이 산속에서 어찌 이런 일이? 여인이 두 눈을 가까스로 뜨고 정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두 눈이 어찌나 맑고 깊던지 정아의 가슴 한가운데가 한 번 저릿하게 울리는 것이었지요. 여인이 가느다란 손을 들어 정아의 옷자락을 가만히 붙들었습니다. 부탁이 옵니다. 이 아이만은 여인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며 가늘게 떨렸지요. 정아는 두 말 않고 자기 누더기 저고리를 벗어 여인의 어깨 위에 덮어 주었습니다. 헌데 누더기 한 벌로는 그 매서운 추위를 막을 길이 없었지요. 여인의 입술이 점점 더 새파랗게 질려가고 부풀어 오른 배 위로 진통이 한 번씩 휩쓸고 지나가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정아가 자기 어깨에 두른 두루마기 자락을 한 번 내려다보았지요. 지아비가 살아생전 즐겨 입던 그 두루마기였습니다. 정아가 폐가에서 잠을 청할 적마다 가슴에 끌어안고 자던 그 두루마기였지요. 지아비의 마지막 채취가 묻어있는 정아에게 남은 마지막 한 가지였습니다. 정아의 손이 두루마기 자락을 한 번 꽉 움켜쥐는데 모화대기 곁에서 가만히 한마디를 흘렸지요. 그리 소중히 품고 다니던 것을 어쩌려고? 정아는 한참을 말없이 두루마기 자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두 손으로 두루마기를 어깨에서 풀어내리는 것이었지요. 정아의 두 눈에 굵은 눈물이 차올랐으나 정아는 입술을 꽉 깨물고 두루마기를 여인의 몸 위에 가만히 펼쳐 덮어 주었습니다. 이 추위에 그냥 가시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방님께서도 노여워 마시어요. 정아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에 모화대기 옷고름으로 눈가를 한 번 훔쳤지요. 두루마기를 덮자 여인의 얼굴에 한 가닥 핏기가 도는 듯하였습니다. 헌데 그 순간 여인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지요. 진통이 한층 더 사납게 휩쓸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모화댁이 다급히 자기 보퉁이를 풀어 마른 집단을 깔고 손을 깨끗이 닦아 제비를 갖추었지요. 정아가 여인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아주는데 여인의 손바닥이 어찌나 차갑던지 정아의 손까지 함께 얼어가는 듯하였습니다. 솔숲 사이로 새벽 햇살이 비스듬히 비쳐들고 까치 두 마리가 가까운 솔가지 위에 앉아 그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한참의 진통 끝에 솔숲 안에 작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내 아이였지요. 모화댁이 능숙한 손길로 아이를 받아 자기 치맛자락에 곱게 쌓아 안았습니다. 정아가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그 아이를 받아 안았지요. 여인이 두 눈을 가까스로 뜨고 정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인의 입가에 한 가닥 옅은 미소가 떠올랐지요. 그러더니 떨리는 손으로 자기 저고리 안쪽을 더듬어 작은 옥패 하나를 꺼내 정아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봉황이 새겨진 푸른 옥패였지요. 첫돌 전까진 이 아이를 부디 숨겨주시오. 이 옥패가 여인의 목소리가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여인의 두 눈이 천천히 감기더니 정아의 손을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이었지요. 두루마기에 덮인 여인의 가슴이 한 번 들썩이고는 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아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후두두 떨어졌지요. 정아는 갓난아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솔숲 위로 한방눈이 다시 한 송이, 두 송이 흩날리기 시작하는데 정아의 품에 안긴 갓난아이가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새근새근 잠이 들었지요. 정아는 손에 쥔 옥패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봉황무늬가 새벽빛을 받아 푸르게 반짝이는데 정아는 그 옥패가 무엇을 뜻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 안쪽에 갈무리할 뿐이었지요. 솔숲 안에 한참을 무릎 꿇고 앉아있던 정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마님을 이대로 산속에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양지 바른 자리에라도 묻어드려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마을로 모셔가지요. 모화댁이 한참을 정아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무겁게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도 홀몸이 아닌데 괜찮겠는가? 아기만 잘 품에 안고 가보시게. 내가 등에 업고 가면 한식경이며 마을에 닿을 게야. 정아가 갓난아이를 자기 누더기 저고리 안쪽에 곱게 품어 안고 모화댁이 두루마기에 감싼 부인을 등에 들쳐 업는데 정아가 곁에서 한 손으로 등을 가만히 받쳐 주며 한 걸음씩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지요. 솔숲 사이로 한방눈이 한 송이, 두 송이 떨어지는데 정아의 품에 안긴 갓난아이는 곤히 잠이 들어 새근새근 숨소리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폐가에 다다라 모화대기 등에 업힌 부인을 마루 끝에 가만히 내려놓는데 그 광경을 마침 폐가 앞을 지나던 마을 안악 하나가 보고 만 것이었지요. 안악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송장이다. 폐가의 송장을 들었구먼. 안악이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마을 쪽으로 한다름에 달려가는데 그 한마디가 마을 우물가에 닿기까지 한 식경도 걸리지 않았지요. 한 식경이 채 못 되어 마을 사람 10수명이 폐가 마당으로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안악들은 입을 떡 벌리고 사내들은 팔짱을 낀 채 폐가 마루 끝에 누인 부인을 멀찍이서 가리키며 수군거리는 것이었지요. 폐가에 들이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니로구먼. 이번엔 송장까지 들었단 말인가? 부정탈라. 가까이들 가지 마소. 하늘이 돌보지 않은 집이 마을에 들어앉아 있으니 우리 마을이 이 꼴이지. 마을 사람들의 험담이 한마디씩 얹혀 마당을 휘돌고 있는데 그 한복판으로 시동생 장복천이 두 팔을 휘저으며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노름판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고 오던 길인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네, 그럴 줄 알았소. 영수가 폐가에 들고 나서 마을이 어수선하다 했더니 이번엔 어디서 굴러먹던 송장까지 들였단 말이오? 이거 어디 역적 폐당이라도 끌어들인 게 아닌가? 모르겠소. 장복천이 일부러 큰 소리로 떠벌리는데 마을 사람들의 두 눈이 일제히 정아 쪽으로 쏠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아는 갓난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은 채 마루 끝에 한 발짝 나서 두 손을 모았지요. 이마님은 산에서 만난 분이옵니다. 산통 끝에 숨을 거두셨으니 그저 사람의 도리로 묻어들고자 할 뿐입니다. 송판 한 장만 빌려주십시오. 정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으나
그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은 도리어 한 발짝씩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송판을 내어주겠다는 이가 없었지요. 노인 하나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마당을 등지고 휙 돌아서 가버리고 안악 둘은 치맛자락을 걷어 올린 채 종종걸음으로 마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장복천이 그 광경을 보고는 입꼬리를 한번 비틀어 올리며 빈정거렸지요. 보시오! 마을 어른들도 다 등을 돌리지 않소, 형수. 이 마을에서 살고 싶거든. 그 송장 어서 산에 내다 버리시오. 부정탄 시신을 폐가에 두고 첫 새벽에 어찌 마을 우물물을 길어. 마시겠소. 장복천이 침을 한 번 탁 뱉고는 마을 쪽으로 사라져 가는데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 그 뒤를 따라 흩어져 갔습니다. 마당에는 정아와 모화댁 그리고 마루 끝에 누인 부인과 정아의 품에 잠든 갓난아이만 남았지요. 한방눈이 마당 가득 소복소복 쌓여가는데 정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머리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우리 둘이 묻어드리지요. 모화댁이 머리를 한번 끄덕이고는 헛간에 세워둔 호미와 부삽을 들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폐가 뒤편 양지 바른 솔밭 한쪽으로 부인을 옮겨 한방눈을 한 줌 두 줌 걷어내고 언 흙바닥을 호미로 찍어가며 무덤 자리를 파기 시작하였지요. 흙이 어찌나 단단히 얼어붙었던지 호미 한 번에 흙 한 줌이 겨우 떨어져 나오는데 정아의 손바닥에 금세 물집이 잡히고 모화댁의 굽은 등은 한층 더 굽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나절을 그리 파내려간 끝에 무덤 자리가 겨우 마련되었지요. 정아는 두루마기 자락을 한 번 더 매만져 부인의 얼굴이 흙에 닿지 않도록 곱게 덮어드렸습니다. 두루마기에 수놓인 자그마한 매화 무늬가 정아의 손끝에 마지막으로 닿는데 정아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지요. 서방님, 이 두루마기는 제가 끝내 서방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허나 가시는 길에 추우실 마님 한 분께 덮어드리오니 부디 노여워 마시어요. 정아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에 모화댁이 옷고름으로 눈가를 훔치며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두 사람이 흙을 한 줌 두 줌 덮어 무덤을 마무리하는데 정아는 갓난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무덤 앞에 두 번 절을 올렸지요. 마님, 이 아이는 소인이 거두어 키우겠습니다. 부디 편히 가시어요. 해가 뉘엿뉘엿 산자락 너머로 기우는데 솔밭 한쪽에는 흙무덤 하나가 새로이 솟아 있었습니다. 정아와 모화댁이 폐가 마당으로 돌아오는데 두 사람의 두 손에는 흙대가 까맣게 묻어 있었지요. 그날 밤 마을 우물가에는 다시 수군거림이 한바탕 일었습니다. 폐가에 송장을 들인 그 과부가 어디서 갓난아이까지 안고 내려왔다는 소문이었지요. 그 소문의 한복판을 장복천이 또다시 휘젓고 다니는데 노름빛 독촉꾼들에게 시달리던 그자에게는 마을의 험담이 도리어 혹이었습니다. 형수를 마을에서 영영 몰아내야 친정 재산이 자기 손에 굴러들 차였으니 마을 사람들의 두 눈이 형수 쪽으로 쏠릴수록 그자의 입꼬리는 한층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지요. 밤이 깊어 마을이 잠든 시각, 장복천이 슬그머니 폐가 담장 뒤로 다가왔습니다. 형수가 산속에서 갓난아이를 안고 내려왔다는 소문이 영 깨름칙하던 차였지요. 그 핏줄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함께 들고 있던 바구니는 또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직성이 풀릴 노릇이었습니다. 폐가에 무너진 봉창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데 호롱불 아래 정아가 아이를 품에 안고 무언가를 곱게 살피고 있는 것이었지요. 장복천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호롱불 빛에 무언가가 푸르스름하게 반짝이는 것이었지요. 정아의 손에 들린 작은 폐 하나, 그리고 갓난아이를 감싼 보드라운 강보 한 자락이었습니다. 강보 가장자리에 봉황무늬가 금실로 곱게 수놓여 있는 것이 호롱불 빛에 또렷이 비치는 것이었지요. 저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장복천의 입에서 가느다란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봉황문의는 아무나 함부로 수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장복천이 어릴 적 한양에서 잠시 살았을 때 양반과 어른들이 봉황문의를 두고 함부로 입에 담지 말라 일러주던 기억이 그제야 머릿속을 한 번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아의 손에 들린 그 푸른 패가 옥인지 돌인지 봉창 틈으로는 가늠이 되지 않았지요. 허나 호롱불 빛을 받아 깊이 반짝이는 그 빛깔은 예사돌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저것이 만약 옥이라면 장복천의 입꼬리에 짐승 같은 웃음이 슬며시 번지는데 그 두 눈이 호롱불빛 너머의 푸른 패를 한참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패가 안에 정하는 그런 시선이 담장 너머에서 자기 등을 노리고 있는 줄은 까맣게 모른 채 갓난아이의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를 세어보며 옅은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지요. 부인을 묻은 뒤로 며칠이 흘렀지요. 정아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폐가에서 모화댁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갓난아이를 차마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모화댁이 자기 산막을 비워 두고 정아 곁에 머물게 된 것이었지요. 산속에서 거두어 온 마른 더덕을 끓여 미음을 만들고 마을 우물가까지 멀리 돌아 물을 길어다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는데 정아의 손길이 어찌나 정성스러운지 갓난아이는 칭얼거리는 일도 거의 없이 곤히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어느 새벽이었지요. 정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아랫배 한가운데가 한 번 욱신하고 죄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정아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쥐고 한참을 토방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한 식경이 채 못되어 그 욱신거림이 다시 한 번 더 사납게 휩쓸고 지나가는데 정아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정아의 부르는 소리에 옆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던 모화댁이 한달음에 달려왔지요. 모화댁이 정아의 손목을 잡아보고는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산통이 시작되었구먼. 자네 회의만. 지체 7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리 일찍 오는 게야. 어찌 이리 빨리 오는 것입니까? 아이가 무탈할까요? 마음을 다잡게. 아이가 살자고 나오는 게야. 자네가 흔들리면 아이가 더 힘들어지는 법이지. 모화댁이 부엌으로 한달음에 달려가 솥에 물을 끓이고 마른 집단을 토방에 깔아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정아의 진통은 한 번, 두 번 거듭될수록 사납게 휩쓸고 지나가는데 정아는 입술을 꽉 깨물고 신음 한 번 크게 내지 않으려 애를 쓰는 것이었지요. 곁에 누인 갓난아이가 깰까 싶어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산자락 위로 막 떠오를 무렵 폐가 부엌 안에 새로운 울음소리 하나가 짧게 터져 나왔지요. 정아가 낳은 사내 아이였습니다. 모화댁이 능숙한 손길로 아이를 받아 마른 헝겊에 곱게 쌓았는데 그 작은 몸이 어찌나 가냘프던지 모화댁이 한 번 길게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지요. 칠삭둥이라 몸이 약하고 뭐 정성껏 보살피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울 게야. 정아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후두두 떨어졌습니다. 정아는 떨리는 두 손으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받아 안고 그 곁에 산속에서 데려온 갓난아이를 나란히 눕혔지요. 두 아이가 집단 위에 옆으로 나란히 누워 있는데 산속에서 데려온 아이는 살집이 도톰하니 건강하였고 정아가 낳은 아이는 솜털이 보송한 작은 얼굴이 한 줌도 채 되지 않을 만큼 가냘픈 것이었습니다. 이 어미가 어찌하든 너희 둘 다 살림아 둘 다 내 자식이니라. 정아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에 모화댁이 옷고름으로 눈가를 한 번 훔치는 것이었지요. 헌데 정아의 몸이 너무도 쇠약하여 젖이 한 방울도 돌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입을 오물거리며 정아의 가슴팍을 더듬는데 정아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였지요. 모화댁이 한참을 궁리하다가 마을 어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동쪽 끝에 사는 차서방댁 둘째 며느리가
마침 한 달 전 아이를 잃고 저지 도는 채로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을 모화댁이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모화댁이 차서방댁 둘째 며느리를 가만히 만나 사정을 풀어놓는데 며느리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눈물을 한 번 훔치고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죽은 자기 아이 생각에 차마 외면하지 못한 것이었지요. 헌데 시어머니에게는 차마 알릴 수 없으니 새벽 이슬이 깊을 적에만 몰래 폐가로 다녀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차서방댁 둘째 며느리가 새벽이면 살그머니 폐가로 들어와 두 아이에게 번갈아 젖을 물렸지요. 그 며느리가 떠난 뒤로는 정아가 모화댁이 끓여 준 묽은 미음을 손가락 끝에 묻혀 한 방울 한 방울 두 아이의 입에 떨어뜨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정아 자신은 보리죽 한 사발을 사흘에 걸쳐 나누어 먹었지요. 두 아이를 먹이느라 정아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곡식 한 줌이 도리어 아까운 것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아의 두 뺨이 움푹 패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이는데 정아의 두 눈만은 도리어 한층 더 깊고 맑게 빛나는 것이었지요. 모화댁이 그 모습을 보고는 혀를 끌끌 차며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자네 이러다 먼저 쓰러지겠네. 어미가 살아야 아이도 사는 법이야. 미음 한 술이라도 더 들게. 두 아이가 먹는 모습을 보면 제 배가 이미 부른 것 같습니다. 마음 쓰지 마시어요. 정아의 한마디에 모화댁이 더는 말을 잊지 못하고 부엌으로 돌아서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험담은 그날 이후로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의 입에서 새로운 한마디가 한 번씩 흘러나오는 것이었지요. 송장 품은 집 아이들이 오래 가겠나? 칠삭둥이가 살아남는 일이 흔치 않다 들었네. 그 집안의 부정이 끝내. 아이들에게도 닿은 게야. 험담이 한마디씩 얹혀 마을을 한 바퀴 돌고 폐가까지 흘러드는데 정아는 그 험담을 듣고도 한마디 대거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아이를 양팔에 한 명씩 안고 폐가 토방에 가만히 앉아 두 아이의 얼굴을 한 번, 두 번 들여다볼 뿐이었지요. 그 험담의 한복판에서 시동생 장복천은 한층 더 마음이 다급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봉창 틈으로 본 그 푸른 폐가 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것이 만약 옥이라면, 그것도 봉황무늬가 새겨진 옥이라면 한양 어느 큰 시전에 한 번 들고 가기만 해도 그 값이 얼마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장복천은 그 뒤로도 며칠을 두고 폐가 담장 뒤를 어슬렁거렸지요. 정아와 모화댁이 두 아이를 사이에 두고 곤히 잠이 드는 깊은 새벽, 폐가의 호롱불이 모두 꺼지는 그 한식경, 장복천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깊은 밤이었지요. 한방눈이 다시 한바탕 사납게 쏟아지던 그 밤, 장복천이 집신 발자국을 한방눈 위에 묻어가며 폐가 마당으로 슬그머니 들어섰습니다. 부엌 봉창 너머로 호롱불이 꺼져 있는 것이 보였지요. 정아와 모화댁이 두 아이를 품에 안고 곤히 잠이 들었음을 확인한 장복천이 부엌 문턱을 살그머니 밀고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부엌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지요. 장복천이 한 발 두 발 살금살금 토방 가까이로 다가가는데 정아의 가느다란 숨소리와 두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만 어둠 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장복천이 토방 한쪽에 놓인 작은 보퉁이를 더듬어 그 안에 손을 집어넣는데 손끝에 차갑고 매끄러운 무언가가 만져지는 것이었지요. 그자의 손바닥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옥패였지요. 봉황무늬가 새겨진 그 푸른 옥패가 장복천의 손바닥 안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장복천의 입꼬리에 짐승 같은 웃음이 한 가닥 번지는데 그자가 옥패를 가슴 안쪽 저고리에 갈무리하고 토방을 빠져나오려 살그머니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푸드덕, 푸드덕. 폐가 처마 끝에서 까치 한 마리가 사납게 솟구치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또 한 마리가
또 한 마리가 어디선가 까치떼 10수마리가 한꺼번에 마당 위로 새까맣게 몰려드는 것이었지요. 한방눈을 가르며 까치들이 짹짹 사납게 울며 마당을 한 바퀴 휘돌고는 일제히 장복천의 머리 위로 곤두박질 치듯 내리꽂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리들이 장복천의 머리며 어깨를 한 번, 두 번 사정없이 쪼아대는데 한방눈 사이로 까치들의 흰 깃털이 어지러이 흩날리는 것이었지요. 야!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장복천이 두 팔로 머리를 감싸 쥐고 마당을 한 바퀴 빙 도는데 까치들이 사방에서 그자의 머리 위로 내리덮치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리가 그자의 정수리를 콱 쪼고 솟구쳐 오르면 또 한 마리가 그자의 뒷덜미를 사납게 후려치고 솟아오르는 것이었지요. 장복천이 균형을 잃고 마당 한가운데서 한 번 휘청 비틀거리는데 가슴 안쪽에 갈무리에 두었던 옥패가 그자의 저고리 자락 사이로 또르르 굴러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방눈 위에 떨어진 옥패가 호롱불 한 줌 없는 어둠 속에서도 푸른빛을 한 번 환하게 바라는데 까치 한 마리가 한다름에 그 옥패를 부리에 콱 물고는 솟구쳐 오르는 것이었지요. 까치들이 일제히 그 한 마리를 호위하듯 패가 지붕 너머로 한꺼번에 솟아오르는데 옥패를 문 까치는 한방눈 사이로 남쪽 하늘을 향해 한 일자로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놈! 걔 솟지 못하느냐? 장복천이 마당에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두 팔을 휘저으며 외쳤으나 옥패는 이미 한방눈 사이로 까마득히 사라져 가고 있었지요. 장복천의 머리에서 시뻘건 피가 한 줄기 두 줄기 흘러내리는데 그자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을 마당 위에 쓰러져 신음하다가 정화가 부엌 문턱을 넘어서기 직전에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마당을 박차고 도망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방눈 위에 장복천의 어지러운 발자국이 한 줄로 길게 찍혀 있었고 그 발자국 사이사이로 핏자국이 점점이 떨어져 있었지요. 정아가 부엌 토방을 살피다가 보퉁이 안에 옥패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는 그 자리에 두 무릎을 풀썩 꿇고 말았습니다. 두 아이를 양팔에 한 명씩 안은 채 정아는 한참을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마님이 마지막 숨결로 자기 손에 쥐어준 그 한 가지였습니다. 옥패가 하는 그 끝맺지 못한 말이 정아의 귓전에 한 번, 두 번 맴도는데 정아는 그 옥패가 어디로 사라졌는지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패가 마당 너머 한방눈 흩날리는 어둠 속을 한참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품 안에서 두 아이가 새근새근 다시 잠이 들어가는데 정아의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려 두 아이의 작은 이마 위에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옥패를 입에 문 까치 한 마리가 매서운 한방눈 사이를 가르며 남쪽 하늘로 한 일자로 날아가고 있었지요. 그 뒤를 따라 까치떼 10수마리가 줄줄이 뒤따르는데 새벽 어둠을 뚫고 솟구쳐 오른 그 무리가 어찌나 한결같이 한 방향만을 향하던지 마치 무엇엔가 이끌리듯 한 점을 향해 곧장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까치들은 강원도 산자락을 한 자락 두 자락 넘어가더니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한양 쪽 하늘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옥패를 문 까치가 지친 기색을 보이면 또 다른 까치가 옥패를 입에 옮겨 물고 솟구치고 그 까치가 지치면 또 다른 까치가 받아 물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까치들은 그렇게 옥패를 한 마리에서 또 한 마리에게로 옮겨가며 한양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있었지요. 나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옥패를 문 까치가 마침내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서더니 곧장 어느 오래된 전각의 지붕 위에 사뿐히 내려앉는 것이었지요. 그곳은 한양 동쪽 끝 오래전 폐세자의 빈궁이 거처하던 별궁이었습니다. 지금은 늙은 상궁 몇이 남아 그 빈터를 지키고 있는 적막한 곳이었지요. 까치가 지붕 위에서 짹짹 길고 사납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리가 울면 또 한 마리가 따라 울고 또 한 마리가 따라 울어 까치 때의 울음소리가 별궁 마당을 한 바퀴 휘도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절박하던지 마침 새벽 비지를 하던 어린 나인 하나가 비를 든 채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서는 것이었지요. 어머나, 무슨 까치들이 이리 사납게 우는가? 어린 나인이 빗자루를 한쪽에 세워두고 지붕 위를 올려다보는데 까치 한 마리가 부리에 푸른 무언가를 물고 있는 것이 어린 나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까치가 한 번 길게 짹하고 울더니 부리에 물고 있던 그 푸른 것을 마당 한가운데에 툭 떨어뜨리는 것이었지요. 그러고는 다시 지붕 위로 솟구쳐 올라 짹짹 울며 어린 나인을 빤히 내려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인이 떨리는 손으로 그 푸른 것을 주워 들었지요. 옥이었습니다. 봉황 무늬가 새겨진 푸른 옥패였지요. 어린 나인은 옥패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두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으나 어른 나인들이 일러주던 이야기 속에 등장하던 그 무늬와 너무도 똑같았던 것이지요. 아이고 머니나, 이게 어린 나인이 옥패를 두 손에 곱게 받쳐 들고 한다름에 별궁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별궁 안방에는 환갑이 훌쩍 넘은 늙은 상궁 한 분이 새벽 약사발을 앞에 두고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김상궁이라 불리는 이 늙은 상궁은 폐세자가 세상을 뜨기 전부터 빈궁을 모셔왔던 사람으로 빈궁이 한밤중에 자취를 감춘 그 새벽 이후로 지난 7해 동안 별궁 빈터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마님, 이것 좀 보시어요. 어린 나인이 헐떡이며 옥패를 김상궁의 손에 쥐어주는데 김상궁이 옥패를 받아든 그 순간 두 손이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김상궁이 옥패를 호롱불 가까이로 가져가 봉황 무늬를 한 번, 두 번 들여다보더니 그 자리에서 풀썩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늬가, 이 옥패가 아직 이 세상에 남아 있었단 말이냐? 김상궁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후두두 떨어져 옥패 위에 한 방울 두 방울 맺히는 것이었지요. 그 옥패는 7해 전 한밤중에 자취를 감춘 빈궁이 가슴 안쪽에 품고 떠나신 그 옥패였습니다. 빈궁 마마가 끝내 어디서 어찌 되셨는지 한양 도성 안 누구도 알지 못하던 그 옥패가 어디서인지 한 마리 까치의 부리에 물려 별궁 마당으로 떨어진 것이었지요. 어디서 왔단 말이냐? 어디서? 김상궁이 떨리는 두 손으로 옥패를 가슴에 꼭 끌어안는데 마당에서 까치가 또다시 짹짹 길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상궁이 옷자락을 휘날리며 마당으로 한다름에 뛰쳐나가는데 지붕 위에 앉아있던 까치 한 마리가 김상궁을 빤히 내려다보다가 푸드덕 솟구치더니 별궁 담장 너머 동쪽 하늘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까치가 한 번 솟구쳤다가 다시 내려앉고 또 한 번 솟구쳤다가 다시 내려앉는 것이 마치 김상궁에게 따라오라는 듯하였습니다. 김상궁이 그 광경을 한참을 올려다보다가 옷고름으로 눈가를 한 번 훔치고는 안방으로 다시 들어갔지요. 김상궁의 마음에 한 가닥 짚히는 것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옥패는 빈궁 마마의 신표이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신 자리를 저 까치가 일러주려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김상궁이 그 길로 곧장 별궁을 나서 입궐하는데 떨리는 두 손에 옥패를 가슴에 품은 채였지요. 김상궁이 임금께 옥패를 올리고 그간의 일을 아뢰니 임금께서는 한참을 옥패를 들여다보시다가 눈가를 한 번 훔치시고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옥패는 임금께서 친히 빈궁에게 내리셨던 신표였던 것이었지요. 빈궁 마마가 종적을 감춘 그 새벽 이후로 임금께서도 7해 동안
그 일을 가슴에 품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빈궁이 어딘가에 살아 있었단 말이냐? 어찌하여 이제야 쉼표가 돌아왔단 말이냐? 임금께서 김상궁에게 즉시 명을 내리시기를 옥패를 가져다 준 까치가 가는 길을 따라 빈궁의 행방을 조치라 하셨지요. 김상궁이 임금의 명을 받자와 별궁으로 돌아오니 마침 마당 지붕 위에 까치 한 마리가 그때까지도 짹짹 울며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가자 마마께서 어디 계신지 우리를 인도해 다오. 김상궁이 별궁의 늙은 마부 한 사람과 호위, 군관 5을 거느리고 길을 나서는데 그 새벽 김상궁의 두 눈에는 7해 동안 한 번도 비치지 않던 빛이 어렴풋이 비치는 것이었지요. 까치가 김상궁의 가마 앞에서 한 번 푸드덕 솟구쳤다가 다시 내려앉고 또 한 번 솟구쳤다가 다시 내려앉는데 그 방향이 한결같이 동쪽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마 행렬이 한양을 벗어나 동쪽 길로 접어들자 어디선가 까치 2마리가 더 합세하여 행렬 앞에서 함께 길을 인도하는 것이었지요. 길이 갈라지는 어기마다 까치들이 한 방향으로 푸드덕 솟구쳐 오르며 행렬을 이끌고 가파른 고갯마루에서는 가까운 솔가지에 내려앉아 가마가 따라올 때까지 짹짹 짧게 울며 기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행렬이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또 한 강을 건너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동쪽으로 향하는데 김상궁의 두 손에 꼭 쥔 옥패는 한시도 가슴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지요. 가마 안에서 김상궁이 가만히 옥패를 어루만지며 입속으로 한마디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마마, 살아 계시기만 하시어요. 살아만 계셔 주시어요. 엿새째 되는 날 질 무렵이었지요. 까치떼가 한꺼번에 한 산자락 쪽으로 솟구쳐 오르더니 어느 외딴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일제히 한 폐가의 지붕 위로 내려앉아 빙빙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평창 깊은 산골 월송리라는 작은 고을이었지요. 김상궁이 가마발을 걷어 올리고 폐가 쪽을 한참을 들여다보는데 그 폐가 처마 끝에 까치 2마리가 앉아 김상궁 쪽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상궁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리는데 김상궁의 입에서 떨리는 한마디가 새어나오는 것이었지요. 저기로구나 마마께서 마지막으로 계셨던 자리가 저 집이로구나. 호위 군관들이 가마 곁으로 모여드는데 김상궁이 떨리는 손으로 폐가 쪽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한방눈이 어느새 다시 흩날리기 시작하고 까치떼는 폐가 지붕 위를 한 바퀴 2바퀴 빙빙 맴돌며 짹짹 길게 우는 것이었지요. 김상궁이 가마에서 내릴 채비를 하는데 마침 그 시각 폐가 쪽에서 한 줄기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상궁의 두 눈이 한 번 휘둥그레졌지요. 저것이 무슨 연기란 말이냐. 군관 하나가 멀리서 폐가 쪽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마마님, 저 폐가에 불이 붙은 듯하옵니다. 한방눈 사이로 시뻘건 불길한 가닥이 폐가 처마 끝에서 활활 솟구쳐 오르고 있었지요. 김상궁의 얼굴이 사색이 되며 가마 발을 한 번 더 걷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갓난아이가 정아의 품에 든 지도 어느덧 한 해가 가까워 오고 있었지요. 한방눈이 사납게 쏟아지던 그 새벽의 솔숲에서 거두어 온 그 아이는 이제 첫돌을 며칠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직접 낳은 칠삭둥이 사내아이도 함께 어우러져 두 아이가 폐가 안에서 옹알이를 주고받는데 그 어린 두 입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소리만이 정아의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한 줄기 빛이었지요. 헌데 그 무렵 마을 한복판에서는 시동생 장복천이 사내 10수명을 모아놓고 거푸 막걸리 사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까치떼에게 머리를 사정없이 쪼이고 옥패까지 빼앗긴 그날 이후 장복천은 한층 더 이를 갈고 있었지요.
봉황무늬가 새겨진 옥패라면 그 갓난아이가 보통 핏줄이 아닐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만약 한양에서 흘러든 역적의 핏줄이라면 그 한 가지를 빌미로 형수를 마을에서 영영 몰아낼 수 있겠다는 속셈이 그자의 머릿속에 한 번, 두 번 따리를 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그 폐가에 든 갓난아이가 봉황군이 새겨진 옥패를 신표로 품고 있는 자가 한양 어디서 흘러든 누구이겠소? 역적의 핏줄이 분명하오. 우리 월송리에 역적의 핏줄을 두고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소? 장복천이 막걸리 사발을 한 번 탁 내려놓으며 두 눈을 부라리는데 그 한마디의 노름판에서 장복천에게 빚을 진 자, 좌수댁 눈치를 보던 자, 그저 술 한 사발에 머리를 끄덕이는 자들이 술렁이며 모여드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내 가운데 하나가 횃불 한 자루를 흔들어 보이며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그 폐가의 부정이 우리 마을 우물물까지 더럽힌다 들었네. 차라리 폐가를 통째로 태워 부정을 씻어내야 마을이 살 게 아닌가. 내 말이 그 말이오. 폐가를 통째로 불사르고 그 안에 것은 모조리 묻어버려야 우리 마을이 살 수 있어. 장복천이 두 팔을 휘두르며 외치는데 마을 사내 10수명이 한꺼번에 횃불을 치켜들고 그자의 뒤를 따라 나서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한방눈이 다시 한바탕 흩날리기 시작하는 그 저녁이었습니다. 횃불의 시뻘건 불빛이 한방눈 사이로 한 점, 두 점 점점이 빛나며 폐가 쪽으로 한 줄로 길게 늘어서 가는 것이었지요. 폐가 안에서 정하는 두 아이를 무릎 위에 한 명씩 올려놓고 묽은 미음을 한 숟갈씩 떠먹이고 있었습니다. 모화대기 부엌에서 보리죽 한 사발을 끓여 들고 들어서는데 마당 너머 멀리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한 무리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횃불이 한방눈을 가르며 폐가 마당 안으로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역적의 핏줄을 숨긴 폐가다. 통째로 태워버려야 한다. 마당 한복판에서 장복천의 목소리가 한 번 사납게 울려 퍼지는데 정하의 두 다리에서 한 번 힘이 풀려나가는 것이었지요. 모화대기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부엌 문턱을 잡아채며 외쳤습니다. 두 아이를 안고 안쪽 골방으로 어서. 마당에서 누군가가 횃불 한 자루를 처마 끝을 향해 한 번 사납게 던지는데 마른 지푸로 엮인 처마가 한 번에 화르르 불이 붙는 것이었지요. 한방눈이 흩날리는 와중에도 마른 처마는 어찌나 빠르게 타들어가던지 한 식경이 채 못되어 한쪽 지붕이 시뻘건 불길에 한꺼번에 휩싸이는 것이었습니다. 으아! 두 아이가 한꺼번에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리는데 정하는 두 아이를 양팔에 한 명씩 끌어안고 부엌 안쪽 골방으로 한 발, 두 발 물러서는 것이었지요. 모화대기 정하의 등 뒤를 막아서며 두 팔을 벌리는데 부엌 문턱을 박차고 들이닥친 마을 사내 둘이 모화댁을 한쪽으로 거칠게 떠밀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모화댁의 늙은 몸이 토박 모서리에 한 번 사납게 부딪히며 외마디 비명이 새어 나오는데 모화댁의 이마에서 시뻘건 피가 한 줄기 흘러내리는 것이었지요. 어르신, 정아가 두 아이를 안은 채 모화댁 쪽으로 한 발 다가서려 하는데 그 사이로 장복천이 두 눈을 시퍼렇게 부릅뜨고 부엌 안으로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장복천이 두 손을 뻗어 정아의 품에 안긴 갓난아이를 한 번 와락 낚아채려는 그 순간이었지요. 푸드덕. 폐가 처마 끝에서 까치 두 마리가 한방눈을 가르며 한 다음에 부엌 안으로 곤두박질 치듯 날아들었습니다. 까치 두 마리가 갓난아이를 향해 뻗어오는 장복천의 두 손을 한 번, 두 번 사납게 쪼아대는데 그자의 손등에서 시뻘건 핏방울이 한 점, 두 점 튀어오르는 것이었지요. 야! 또 이놈들이! 장복천이 두 손을 마구 휘저으며 한 발짝 물러서는데 까치들은 그자의 얼굴 앞에서
한 번, 두 번 푸드덕거리며 사납게 짹짹 울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마당에서는 또 한바탕 소동이 일고 있었지요. 처마 끝에서 솟구친 까치떼 수십 마리가 한방눈을 가르며 마당 한복판으로 한꺼번에 몰려들어 횃불을 든 마을 사내들의 머리 위로 일제히 사납게 내리덮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이 두 팔로 머리를 감싸 쥐고 한꺼번에 비명을 질러대는데 횃불 한 자루 두 자루가 한방눈 위에 떨어져 칙 하고 꺼져가는 것이었지요. 으악! 까치떼다! 까치떼가 미쳤구나! 마을 사내들이 횃불을 그 자리에 내던지고 한방눈 흩날리는 마당 너머로 한꺼번에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부엌 안의 장복천도 두 손에서 흐르는 피를 옷자락으로 부여잡고 사내들의 뒤를 따라 비틀비틀 도망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자의 등 뒤에서 까치 한 마리가 짹짹 사납게 울며 끝까지 따라붙고 있었지요. 부엌 안에서 정하는 두 아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한쪽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지붕은 이미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매캐한 연기가 부엌 안 가득 차오르고 있었지요. 모화대기 이마에 피를 한 손으로 누르며 정아 곁으로 가까스로 다가오는데 모화대게 늙은 손이 한 번 와들와들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두 아이를 안고 마당 너머 솔밭 쪽으로 이 집이 다 주저앉기 전에 빠져나가야 하네. 정아가 두 아이를 양팔에 한 명씩 안고 부엌 문턱을 향해 한 발 두 발 떼어놓는데 그 한 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 정아의 두 무릎이 한 번, 두 번 휘청거리는 것이었지요. 처마 끝에서 시뻘건 불꽃이 한 번 더 활활 솟구치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너머에서 한 줄기 거대한 가마 행렬이 한방눈을 가르며 폐가 쪽으로 한 다음에 들이닥치는 것이었지요. 시뻘건 횃불 수십 자루를 앞세운 그 행렬의 한복판에는 붉은 비단 가마 한 채가 천천히 마당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김상궁의 가마였지요. 호위 군관 5이 가마 양옆을 호위하고 그 뒤를 따르는 늙은 마부의 손에는 임금의 친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마발이 천천히 거치는데 김상궁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리는 것이었지요. 김상궁의 떨리는 입에서 한마디가 새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마마, 빈궁마마 소인이 너무 늦게 왔사옵니다. 불타는 폐가 마당 한복판에서 정아가 두 아이를 양팔에 한 명씩 안은 채 멍하니 그 가마를 바라보는데 한방눈이 정아의 어깨 위로 한 송이, 두 송이 소복소복 내려앉고 있었지요. 김상궁이 가마에서 한 발 두 발 천천히 내려서는데 그 늙은 두 무릎이 한방눈 위에 풀썩 꿀리는 것이었지요. 김상궁이 두 손을 모은 채 정아 쪽을 한참을 올려다보는데 그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빈궁마마께서 어디 계시옵니까? 부디 한 말씀만 일러 주시옵소서. 호위 군관들이 즉시 마을 사내들의 도주로를 막아서고 또 한 무리는 폐가 처마 끝에 불길을 잡기 위해 한방눈을 한 줌 두 줌 퍼다 끼얹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정아는 두 아이를 양팔에 한 명씩 안은 채 김상궁 앞으로 한 발, 두 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정아의 두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한 줄기 두 줄기 흘러내리는데 떨리는 입을 한 번 가까스로 여러 한마디를 흘리는 것이었지요. 마님께서는 한 해 전 솔숲 안에서 이 아이를 낳으시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사옵니다. 폐가 뒤편 양지바른 솔밭 한쪽에 모셔두었사옵니다. 김상궁이 그 한마디에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호위 군관들도 일제히 머리를 숙이고 늙은 마부도 한방눈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옷고름으로 눈가를 한 번, 두 번 훔치는 것이었지요. 김상궁이 떨리는 두 손으로 자기 가슴 안쪽 저고리에서 푸른 옥패 하나를 꺼내어 정아 앞에 가만히 펼쳐 보였습니다. 봉황무늬가 새겨진 그 옥패가 한방눈 사이로 푸른빛을 환하게 바라는 것이었지요.
정아의 두 눈이 한 번 휘둥그레지는데 김상궁이 가만히 정아의 품에 안긴 갓난아이를 향해 깊이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임금의 친손자이시옵고 빈궁마마의 마지막 핏줄이시옵니다. 마마께서 정쟁의 칼바람을 피해 한밤중에 자취를 감추신 뒤 강원도 깊은 산자락에 몸을 숨기시고 이 아이를 품으셨던 것이옵지요. 부인께서 한 해 동안 이 아이를 거두어 키워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사옵니까? 호위 군관 가운데 한 사람이 임금의 친서를 받쳐 들고 정아 앞으로 한 걸음 나서는데 친서를 펼쳐 한마디 한마디 읽어 내려가는 그 목소리가 한방눈 흩날리는 마당 안에 한 줄로 길게 울려 퍼지는 것이었지요. 빈궁의 핏줄을 살린 은인을 찾아 극진히 예우하라. 그 은인의 목숨을 위협한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잡아들여 친히 죄를 물으리라. 이는 짐의 친명이라. 정아가 두 아이를 양팔에 한 명씩 안은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데 그 두 무릎이 한방눈 위에 풀썩 꿀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아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줄기 두 줄기 흘러내리는데 정아는 한마디 말도 잊지 못한 채 두 아이를 가슴에 한 번 더 꼭 끌어안는 것이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한 모퉁이에서 호위 군관 둘이 도주하던 장복천을 마침내 붙잡아 끌고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장복천의 머리에서는 시뻘건 피가 한 줄기 두 줄기 흐르고 두 손등에는 까치의 부리에 쪼인 자국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군관 가운데 한 사람이 장복천의 두 어깨를 한방눈 위에 거칠게 내리누르며 한마디 호통을 치는 것이었지요. 이놈! 임금의 친손자를 해하려 한 죄가 어찌 가벼울 줄로 아느냐? 한양으로 압송하여 친히 죄를 물을 것이니라. 장복천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조차 새어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결박된 두 어깨를 한방눈 위에 짓눌린 채 한 번, 두 번 머리를 조아려 보았으나 호위 군관의 거친 손이 그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가마 뒤편 호송수레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일제히 두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좌수 장태섭이 사색이 된 얼굴로 폐가 담장 너머에 멈춰 서 있었지요. 임금의 가마 행렬이 자기 마을 폐가 마당에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으나 호위 군관들이 늘어선 마당 안으로는 한 발짝도 들어서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장태섭의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곁에 선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며느리를 폭설 속에 내쫓던 그 새벽의 기세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두 사람 모두 한방눈 위에 한참을 그 자리에 굳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상궁이 호위 군관 둘을 거느리고 폐가 뒤편 솔반 무덤 앞으로 발걸음을 옮겨 한참을 머리를 조아리는데 그 흐느낌이 솔숲 사이로 한 번, 두 번 길게 흩어지는 것이었지요. 호위 군관들도 일제히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는데 한방눈이 무덤 위로 소복소복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폐가 마당으로 돌아온 김상궁이 정아 앞에 다시 한 번 깊이 머리를 숙였지요. 부인, 두 아이를 모시고 한양으로 함께 드시옵소서. 왕손께서 한 해 동안 형제처럼 자라온 그 핏줄을 어찌 떼어놓을 수 있겠사옵니까? 곁을 지켜주신 어르신께서도 함께 드시오면 임금께 소인이 친히 아뢰어 노년을 편히 모실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사옵니다. 이마에 천을 두른 모화대기 부엌 문턱에서 그 한마디를 듣고는 두 눈에 굵은 눈물이 한꺼번에 차오르는 것이었지요. 모화대기 정아 곁으로 한 발 두 발 다가오는데 정아가 두 아이를 안은 한쪽 팔로 모화대기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한방눈이 어느덧 잦아들고 새벽 동력 하늘에 한 줄기 푸른빛이 어렴풋이 비쳐 들기 시작하는데
처마 끝에 까치 2마리가 한방눈을 털어내며 짧게 짹 한 번 우는 것이었지요. 정아가 2아이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처마 위 까치를 한참을 올려다보는데 한 해 동안 곁을 지켜주던 그 작은 짐승들이 한양까지 옥패를 물어 길을 일러 주었음을 정아가 그제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정아의 2 눈에 굵은 눈물이 한 번 더 차오르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흘리는 것이었지요. 고맙구나, 너희들이었구나. 까치 2마리가 정아의 그 한마디에 화답하듯 짹짹 한 번 더 짧게 울고는 새벽 푸른 하늘 너머로 푸드덕 솟구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한방눈이 잦아든 그 새벽, 정아는 2아이를 안고 김상궁의 가마 행렬에 올랐지요. 모화댁도 곁에서 정아의 손을 가만히 잡은 채 함께 가마에 드는데 폐가 뒤편 솔밭에 잠드신 마님께는 정아가 마지막으로 큰절 2번을 올리고 나섰습니다. 솔숲 위로 까치 2마리가 짹짹 길게 울며 가마 행렬을 한참을 따라오다가 마을 어귀 고갯마루를 넘어설 무렵 마침내 푸드덕 매봉산자락 너머로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행렬이 한양에 다다른 것은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임금께서 친히 어전마당으로 나오시어 2아이를 한참을 들여다보시는데 빈궁마마의 마지막 핏줄을 손바닥 위에 받쳐 든 임금의 2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줄기 2 줄기 흘러내리는 것이었지요. 임금께서 정아 앞에 친히 다가오시어 한마디를 흘리셨습니다. 내 손자를 살린 은인이 바로 그대이로구나. 심히 그대의 은혜를 어찌 잊겠는가. 정아가 2 무릎을 어전마당에 꿇은 채 한마디 말도 잊지 못하는데 임금께서 그 자리에서 친히 명을 내리셨지요. 정아에게 한양 동쪽 너른 자리에 큰 기와집을 한 채 하사하시고 논밭 100마지기와 비단 10필, 곡식 100섬을 함께 내리셨습니다. 정아가 낳은 7싹둥이 사내아이는 왕손과 한 형제로 자라도록 궁궐 안별궁에서 함께 글 공부를 익히게 하셨고 모화댁에게는 어이청한 자리를 내리시어 약초를 다루는 일을 맡기시는 것이었지요. 평생을 산속에서 홀로 살아온 모화댁이 그 명을 받자와 2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흐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장복천은 죄가 낱낱이 드러나 곤장 100대를 맞은 뒤 먼 섬으로 귀양 보내져 그 자리에서 평생을 늙어 가게 되었지요. 좌수 장태섭도 한양으로 압송되어 친국을 받았는데 친국 가운데 일찍이 한양에서 폐세자 사건의 뒷자락에 손을 보탰던 옛죄까지 함께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장태섭은 모든 가산을 몰수당하고 좌수 자리에서도 내려와 평민의 신세로 떨어졌는데 한때 월송리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가세를 누리던 그 위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지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며느리를 폭설 속에 내쫓던 그 새벽을 떠올리며 2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흐느꼈으나 이미 엎질러진 일이었습니다. 새 기와집으로 옮긴 정아는 그 너른 마당에서 2 아이를 양팔에 한 명씩 안은 채 한 해 전 폐가에 그 새벽을 1번, 2번 떠올리는 것이었지요. 정아는 임금께서 내리신 곡식 100섬 가운데 절반을 떼어 옛 월송리 마을의 흉년이 든 집들에 한 자루씩 나누어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한 해 전 폐가 앞에서 등을 돌리던 그 마을 사람들이었지요. 정아의 곡식 자루를 받아든 마을 안악들이 그 자리에 한참을 무릎을 꿇은 채 한마디 말도 잊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른이 어찌 우리에게 곡식을 우리가 그 새벽에 등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이 2 손으로 입을 가리며 한참을 흐느끼는데 그 흐느낌 사이로 한 해 전 험담을 풀어놓던 그 입들이 그제야 가만히 닫히는 것이었지요. 해가 바뀌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매봉산자락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폐가 뒤편 솔밭에 그 무덤 앞에는 옥빈 비석 하나가 새로이 세워졌지요. 임금께서 친히 비문을 내리시어
빈궁마마의 마지막 자리를 영원히 기리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비석 곁에는 어린 소립 두어 그루가 새로 심어졌고 그 솔가지 위로는 까치 2마리가 봄볕을 받으며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었지요. 새 기와집 마당에서는 2아이가 어느덧 걸음마를 떼어 마당 한 바퀴를 아장아장 도는데 그 작은 2 사내아이가 어찌나 닮았던지 누가 봐도 형제로 보이는 것이었지요. 왕손과 정아의 칠삭둥이 사내아이가 한 어미의 품에서 한 형제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정아가 2 손을 모으고 가만히 한마디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이 2아이가 평생 한 형제로 살아가도록 소인이 정성껏 키우겠사옵니다. 부디 편히 잠드시어요. 마당 한쪽에서는 모화대기, 햇볕에 마른 약초를 한 자루 한 자루 거두며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새로 들인 어린 종복 2이 점심솥에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었지요. 봄볕이 마당 가득 따스하게 내려앉는데 처마 끝에서 까치 2마리가 짹짹 짧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한 해 전 폐가 처마에서 정아를 가만히 내려다보던 그 까치 2마리가 봄이 되니 어디에서인지 새 기와집 처마 위로 다시 날아와 깃을 내린 것이었지요. 옛 어른들께서 이르시기를 사람이 등을 돌려도 짐승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폭설 속에 내쫓긴 한 과부의 마지막 온기가 산속에서 숨을 거두시는 마님 한 분을 끝까지 덮어드렸고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마침내 한 왕손을 살려내었으며 그 한 해 동안 곁을 지킨 까치 2마리가 사흘 밤낮 한양까지 옥패를 물어 길을 일러주었지요. 남의 추위를 지나치지 않은 그 마음 하나가 끝내 한 사람의 운명을 그리고 한 왕실의 핏줄까지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복은 가진 자에게 드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한 가지마저 나눌 줄 아는 자에게 드는 법이라 하지요. 정아가 폐가의 그 새벽의 마지막 두루마기를 마님께 덮어드리지 않았더라면, 마지막 좁쌀 한 줌을 처마 윗까치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인연이 어찌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자, 오늘 옛날 이야기 야담집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어디서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가운 까치처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